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의 송유라입니다. 기술로 무장한 중국 기업들의 공습이 전국 산단에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롯데가 비상 경영에 들어가면서 여수 산단 내 롯데케미칼은 여수 2공장 에틸렌글리콜,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생산 공장을 박스업 절차에 착수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박스업은 생산시설을 비우고 질소를 충전시키는 절차인데 통상적으로 공장을 멈추거나 정기 보수를 위해서 진행합니다. 지금 롯데케미칼이 하고 있는 박스업은 해체와 매각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LG화학은 이미 지난해 석유화학 원료인 스틸앤모노머 생산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요. 여수 NCC도 이 공장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 위기에 중동까지 공장을 증설하면서 석유화학 업계에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다음 달 업체 간 빅딜 지원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미 심각한 증상이 나오고 있는 여수 산단의 회생 내지는 미래 전략으로 이어지기까지 정부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YMCA 토론, 민원 해결사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1월 29일 금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 차범준 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역 소식은 광양부터 가보겠습니다. 순천시에 이어서 최근 광양시가 자원순환단지 설치 사업 입지 후보지를 발표를 했지만 후보지로 지목된 인근 주민들이 이미 지역에 많은 혐오시설들이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광양시가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사업 후보 지역을 발표했는데요. 입지 후보지로 발표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이미 많은 혐오시설이 들어와 있다며 광양시가 추가로 소각장을 설치하려는 사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광양시가 입지 후보지로 발표한 광양시 광양읍 지역인 이 호암과 대실, 점동, 권정, 억만, 쌍백마을 등 이 9개 마을 주민들은 지난 12일에 이어 지난 27일에도 광양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 동의 없는 소각장 결사 반대와 광양시의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 사업의 후보지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마을 주민들은 이 마을의 하늘에는 철탑이 있고 땅에는 무덤, 이 쓰레기 매립장에 이어 광양시가 이제는 소각장까지 설치하려 한다며 30년 동안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파리와 모기, 악취 등으로 피해를 겪어왔지만 광양시가 주민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지역 마을 주민들은 이 동광양 지역과 광양읍 지역 중간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로 이 주민들은 광양시의 항복판인 지역에 이 변전소와 철탑, 묘지, 매립장, 화장터 등으로 혐오 시설이 다발적으로 설치돼 있어 더 이상 추가적인 소각장 설치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주민 반발에 대한 광양시의 입장은 뭔가요? 네, 광양읍 중림리 인근 마을 주민들은 이 주민들 중 약 9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소각장 설치로 인해 발생할 유해 물질이 주민 건강과 농작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 주민들은 기존의 시설에 또다시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광양시의 이번 입지 후보 지역 선정은 광양시가 주민 고통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주민들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광양시는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계속해서 듣고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2030년부터 이 생활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자원 회수 시설을 건립해야 하고 입지선정위원회가 최종 이 지역의 44곳의 후보지 중 일정 면적 규모와 또 보호구역, 매립장과 연계성 등을 고려해 2곳으로 후보지를 압축했다며 입지 후보지역 선정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네. 광양시는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전 협의 없이 입지 후보지를 선정한 부분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 과정은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되기 전 특정 지역과 미리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밝히고 친환경 자원순환단지는 광양시와 광양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후보지역 인근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할 것이며 정량 영향평가 등 여러 사안을 검토해
내년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광양시의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입지선정위원회는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입지 후보지로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광양읍 중림리 산 132-2번지 일원과 광양읍 중림리 산 122-7번지 일원 두 곳을 입지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별로 입지 후보지 선정 방식이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입지 후보지로 선정된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쉽지는 않겠지만 뭔가 좀 획기적인 명쾌한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다음은 여수로 가보겠습니다. 여수시가 정부가 정한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 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공공부문 고용률도 호남권 시군 가운데 최하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여수시가 호남권 지자체 중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여수시의회 김철민 의원은 최근 개최된 여수시의회 정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의 장애인 고용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철민 의원은 여수시가 최근 몇 년간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하고 또 지역의 많은 장애인들이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해당 의원은 여수시의 공공부문 및 민간 기업에서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올해 초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기관과 기업 명단 공포 자료에 따르면 호남과 제주 지자체 중 유일하게 여수시가 장애인 고용률 3.53%로 기준치 3.6%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자체나 민간 기업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불이행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수시도 올해 불이행 부담금으로 1억 5천만 원 넘게 납부를 했다고 하죠. 네, 여수시는 법적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올해 부담금을 납부했는데 이 문제는 내년부터 정부가 정한 기준치가 기존의 3.6%에서 3.8%로 상향된다는 점입니다. 네. 이 내년부터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 기준치가 3.8%로 상승하고 여수시가 장애인 고용률을 올해 수준에서 더 높이지 못한다면 여수시는 올해 분담금의 2배인 3억 2천만 원 정도의 부담금을 떠안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철민 여수시의회 의원은 여수시가 장애인 의무 고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예. 해당 의원은 공공기관은 사회의 다른 부분에 모범을 보여야 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며 장애인들의 고용률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네. 여수시가 지역 장애인 공공부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이 지자체가 모범을 보이고 이후에 지역의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고용 촉진 프로그램이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세제 혜택 또 지원금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지역 장애인들로부터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문제를 제기한 여수시의회 김철민 의원은 여수시가 매년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분담금까지 내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네. 여수 지역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여수시가 고용 분담률을 지키지 못해 억대의 부담금까지 납부하고 있는 상황을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GBS 뉴스 차범준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민원 해결사 오늘도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 여수에서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로 산후 우울증을 겪던 40대 여성이 6개월 된 쌍둥이 아이들을 살해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산후 우울증이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마음의 병이지만 산후 우울증을 직접 이겨내야 하는 산모들에 대한 지원은 좀 부족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임산부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 중 하나가 이 산후 우울증입니다. 이 산후 우울증의 원인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요. 출산 후에 급격한 호르몬의
호르몬의 변화, 또 출산과 관련한 스트레스, 양육에 대한 부담감들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시간이 갈수록 이 산후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10년 전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를 보면요, 이 산후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가 2013년에는 219명, 2014년에는 261명, 2015년에는 294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5년간 산후 우울증 환자 현황을 보면요, 2018년에는 6,649명, 2022년에는 7,819명이었습니다. 와. 10년 사이에 단위수가 바뀐 겁니다. 예. 이 산후 우울증에 대한 인식 변화도 있겠지만요, 그만큼 산후 우울증을 겪는 환자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해마다 출생아 수는 또 줄어들고 있고 이와 함께 아이를 낳는 산모의 수도 줄고 있는데 반대로 산후 우울증을 겪는 환자의 수는 도리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네. 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많은 출산 여성들이 큰 안타까움과 동시에 일부는 또 공감이 가기도 한다라는 반응이라죠. 네, 이번 사건과 비슷한 연령대 자녀가 있는 엄마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크게 공감하고 안타까워했는데요. 다들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오죽했으면 하는 말이 이어갔는데요. 대부분의 엄마들 경우요, 이 출산 후 심리적 변화를 겪었다고 얘기합니다. 변화를 인지했지만 괜찮아지겠지 하고 스스로 노력한 경우도 있었지만요, 지인 중에는요, 산후 우울증을 참지 못해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경험하고 또 지인들의 사례를 보면서 산후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 마음의 병인지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은 엄마들 얘기 들어보시죠. 그냥 아무래도 아기를 계속 24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잠도 많이 못 자고 조금 예민해지는 것도 있고 하니까 약간 그런 거는 있기는 했는데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면은 그나마 조금 괜찮은 부분이 있었어요. 이걸 심각하다고 여기지 않고 그냥 다 그러니까 라는 게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나만 그런 거 아니겠지 하는 것도 있고. 저도 쌍둥이거든요, 애들이. 근데 시기도 비슷한데 이제 그 힘든 것도 물론 너무 잘 알죠. 근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그런 시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기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남편도 많이 도와주고 주변에서 도움도 받고 하니까 그래도 그냥 잘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냥 의욕도 없고 이제 애들 울음소리도 이제 좀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때 느꼈죠. 그냥 한 명이랑은 진짜 좀 차원이 달라가지고. 근데 그게 2배가 아니라 진짜 4배, 8배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지인이 얼마 전에 산후우울증 때문에 자살했었거든요. 아이 낳고 한 100일 정도 됐는데 얘기가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 네. 네, 이제 아이를 낳은 엄마들의 목소리를 듣고 왔는데 네. 한 어머니는 쌍둥이를 네, 똑같이 같은 계열수였어요. 이번에 한 6개월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힘듦이 2배가 아니라 4배, 8배 막 이렇게 커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 산후 우울증이 출산 후 육아에 좀 지쳐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또 여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분명하게 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고 대응이 또 필요하다고 하죠. 네. 이번 사건만 봐더라도 산후 우울증 치료가 좀 제때 됐더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네. 이 산후 우울증 증상이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주변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 고위험군이라고 해서요. 35세 이상 고령 산모나 최근 우울증 병력이 있는 경우를 고위험군으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런 분들이 있지만 잘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산후 우울증 겪는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자신 스스로 산후 우울증의 진단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대부분 산후 우울증을 감추게 되는 경우가요,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좀 유난이다 이런 말을 듣는 경우에 내가 좀 유난이구나 하면서 감추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다양한 증상으로 심리치료를 받다가 이 산후 우울증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예. 예상보다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서 심리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엄마의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정서나 행동 발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이 출산 후 산모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수에 위치한 여수 심리상담센터 주경식 원장 인터뷰입니다. 산후 우울증으로 직접 나는 우울하다 이렇게 오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자녀에게 화를 내는 내 모습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오시는 분도 계셨는데 알고 보니 산후 우울증이 시작점이었고 또 남편 간의 대화나 이런 소통이 안 돼서 왔는데 시작이 산후 우울증인 분들도 계세요. 너만 애 낳았니?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이런 말들로 오히려 더 상처를 받아서 오시더라고요. 일단 산후 우울증은
그 산모 한 사람의 영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육을 하면서 어려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그래서 엄마와의 관계에서 애착도 형성되고 신뢰감도 쌓이고 정서적 안정감도 쌓이는데 그 많은 부분에서 아이 또한 성장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놓친다고 볼 수 있어요. 보면 우울한 기분이 있고 삶에 즐거움이 없고 굉장히 공허하고 그다음에 별 이유나 자극이 없는데도 슬프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심지어는 자살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몇몇 가지 중에 한 3가지, 4가지 이상이면 내가 그냥 단순히 넘어가는 우울감이 아니라 우울증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증상들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쯤은 나도 산후 우울증인가? 이게 치료가 필요한가? 상담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산후 우울증 극복을 위해서 가족이나 지인들의 적극적인 공감도 물론 필요하지만 도움도 필요하지만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 또 출산 이후까지도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나라 산후우울증 환자 수가 놀랄 만큼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러난 산후우울증 환자는 빙사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괜찮지 또 다 그럴 거야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숨어있는 산후우울증 환자가 더 많을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그런 것에 비해서 이 산후우울증에 대한 지원은 극히 저조합니다. 이 각 지자체에서 산후우울증 여성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적극적인 행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수보건소 같은 경우는요. 예방접종실에 엄마들을 상대로 한 우울증 진단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의무가 아니고 선택이기도 합니다. 또 여수시에서는요. 지난해까지 틈맘 크림 프로그램으로요. 이 초보 부모들의 정신건강의학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또 순천의 전남권역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가 운영 중에 있지만 이것을 알고 있는 산모들도 많지 않습니다. 예. 이렇다 보니 출산 경험 있는 산모들은요. 산모들의 육체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는 정신 건강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산부인과에 가면은 팜플렛이 이제 걸려져는 있어요. 이제 산후 우울증은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남편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안내문 정도는 본 것 같은데 그 외에 적극적으로 뭐 듣거나 문자가 오거나 이런 안내는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산모들이 좀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그런 걸 생각할 여력이 없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정보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뭘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지 이런 거는 지금 당장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이후에도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전화로 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라도 관심은 좀 가져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많은 산모들이 겪고 있는 산후 우울증은 심각한 경우 이번 사건처럼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 모두가 다 겪는 감기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산후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자, 이제 저희 스튜디오도 뭐 회사 크리스마스가 그냥 아주 네, 그냥 이제 크리스마스 네. 분위기를 좀 내보기도 했고 이제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저희가 또 만나는 시간이고 올해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 한 주간? 한 달이면 나이가 한 살 더 먹는 거죠, 우리가. 아이고 참 쓸쓸하네요. 보통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요. 내년도 예산을 만들고 하는데 이제 정치적 사안들이 워낙 엄중하게 들어간 바람에 국회는 보통 그 윤석열, 김건희 그 특검과 또 뭐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국민들은 어떻든 강주 전남 국민들도 95% 정도가 어떻든 현재 정부의 진행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상황인데 저희들도 NGO도 11월 달 넘었으면 이제 12월 달은
결산의 시간입니다. 결산의 시간이어서 1년 동안 살림살이 정리하면서 남은 부채들은 내년도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12월은 모든 기업이나 조직들이 1년을 좀 평가하는 시간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은 또 모든 사람들 마음이 좀 들뜨는 시간이어서요. 그쵸. 차분하게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세상은 또 우리 사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복잡하지만 내부 조직들은 1년을 잘 평가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12월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석 총장님은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뭐 지난 주말이었죠. 그 이순신 광장에서 그 민주당 차원의 그 뭐 전남도당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김대희 총장님하고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가서 그 이제 현장에 계셨어요? 네네 발언도 하고 막 그랬는데 조만간 이제 뭐 촛불 행동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순천 지역은 12월 4일 날 한번 시국 논의를 좀 하기로 지금 약속을 좀 잡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천주교 사제단들도 그렇고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 이 추운 겨울에 또 광장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미안함을 또 시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려 중에 있고 오늘 저는 이제 그 잠시 후죠 7시에 순천 YMCA 홈커밍 후원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비 넥타이까지 하고 오셨습니다. 뭐라도 좀 주목을 받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시의원 때 했던 나비 넥타이를 좀 내봤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네, 지갑을 많이 열어주십시오. 오늘 뭐 한방 준비돼 있습니까? 뭐든 준비돼 있습니다. 오시면 밥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후원이 됩니다. 네. 오늘이군요. 성공적으로 잘 마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제 토크 바로 가보겠습니다. 정기 국회 기간입니다. 국회에서는 각종 법안 처리가 한창인데요.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여순 사건 법정 조사 기한의 연장인데요. 그 밖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 오늘 두 분과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순 사건 유족들과 지역의 역사 전문가들 또 시민단체, 정치인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게 조사 기간의 연장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어떤 내용 담겼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김석 총장님. 네, 일단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올 초 총선이 있을 때부터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과 함께 약속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순 특별법에 대한 개정, 또 하나는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너무 일방적 역사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의 해체 또는 재구성을 요청을 했었죠. 그런 것들이 아마 이번에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었던 주철현 국회의원님이 위원장으로 그 민주당의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김문수 의원님, 권양엽 의원님, 문근주 의원님 그리고 조기현 의원님께서 국회 안에서 어쨌든 여순 사건 특별법에 대한 개정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좀 있었죠. 그중에 이제 핵심은 말 그대로 조사 기간이 10월 5일로 결국은 만료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게 조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조사 기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고 기간이 있고 하나는 진상 규명 조사와 관련된 조사 분석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신고 기간은 연장하기로 했고요. 다만 적정한과 관련된 그 진상 규명을 위한 유족들 관련된 신고 기간은 적정한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반면에 진상 규명 조사와 관련된 조사 분석 기간을 지금 현재 10월 5일로 완료된 거잖아요. 그것을 1년 동안 연장을 하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또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번에 일단 행안위에서 의결됐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위원회가 중립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순 위원회의 편향적 인적 구성 문제도 좀 다루게 되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문제는 특별 재심이랄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군사법원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객관적 관련 자료를 통해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희생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내용 가지고는 포함돼서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조금 지금 당장 필요한 그 법안 개정은 됐다. 다만 여순 특별법이 굉장히 전면 개정해야 되는 문제는 좀 다음으로 좀 넘기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금 주철현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굉장히 수고하고 애쓴 가운데서 이 법안이 일단은 네. 행정안전위를 통과된 것은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드리고 의원님들께 좀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환영한다는 입장.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총평은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도 애초에 이 법이 4명의 국회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안들을 이제 합쳐서 단일안으로 만든 과정인데요. 네 분의 의원님들은 많게는 4년 내지 5년씩 기존 법안보다도 많게는 3, 4년 이상씩 더 많이 요구를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이 여야 합의로 가고 어떻든 위원회 내에서도 행안부도 의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 입장도. 그래서 결국은 서로 간에 국회 보고를 원칙으로 하면서 기간이 기존보다도 1년 내지 2년씩 좀 더 늘어났던 거에 대한 그 내용은 충분히 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야 합의뿐만 아니라 정부가 거부해버리면 법 재개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속기고 회의록 한번 봤어요. 그래도 뭐 행안부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 반대 의견은 없이요. 다만 기간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차적 내용을 투자해서 국회의원들이 제한한 기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기존 기간들을 1년 내지 많게는 2년씩 연장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연장의 조건으로 국회에 보고를 해서 정부나 혹은 위원회가 독단적 행위를 못하도록 막으면서 기간 연장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좀 봅니다. 네, 기간 연장 중에도 신고 기간 연장이 있습니다. 우선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에는 희생자 신고 기간이 여러 차례 연장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저 여순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조사 신고 기간 자체는 사실은 위원회가 그 계속 유지되는 내년 10월까지도 신고 기간은 계속 원래 이 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일몰로 딱 언제까지 끝난다 이런 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내년 10월 정도에 위원회가 종료될 걸로 예상됐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된다라고 보는 건데 그 기간을 부족하다는 걸 인정한 거죠. 정부 차원에서. 무슨 이야기냐면 위원회에 올해 지금 신고 접수된 게 7천여 건이 넘잖아요. 그중에서 심의 결과를 받은 사람들이 당초 2024년 10월 18일 그러니까 76주년 이전에는 700여 명이 되지 않아서 10%도 안 됐다라고 너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신고 심의 기간도 늘려야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 핵심은 뭐냐면 조사 기간입니다.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 기간과 분석 기간을 원래 이렇게 돼버리면 10월 5일로 끝나고 나면 6개월 뒤에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1년을 연장한 거죠. 지금 현재 조사 기간을. 조사 기간을 1년 동안 연장했기 때문에 진상조사 보고서는 1년 뒤에 6개월 뒤에 나오기 때문에 2026년 지금대로 가면 4월에 나오지만 만약에 또 진상조사 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1년을 또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2년을 연장한 거로.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한 것에는 굉장히 부족한 측면이 많습니다. 방금 김대희 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 기간을 3년 이렇게 정해놓고 늘려놓는다고 하면 충분한 여유와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 정부가 워낙 역사 왜곡에 대한 그 논란도 많고 실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와버리면 거의 왜곡 보고서, 반란 보고서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말 궁여지책으로 조사 기간이라도 1년, 2년이라도 연장해놓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뭐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들의 굉장히 좀 호소가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법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전면 개정이 필요한 것이고 일단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도 이 정부 안에서는 좀 나름대로 좀 결과를 얻어낸 것에 대해서 성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편향적인 역사관을 가진 위원회 구성 이야기도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내용 왜곡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었는데 이번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개정된 건가요? 이번 위원 구성은 그 4명의 국회의원들이 초기에 난 그 법안을 보면 전부 다 이 위원회의 그 역사 인식에 대한 편향성 문제를 지적했어요. 객관성과 그리고 일반 사람이 보기엔 누구나 다 타당한 그런 사람들이 위원이나 실무위원회로 좀 들어올 것을 내용을 잡았는데 이번 개정안을 보니까 그 내용이 정확히 반영이 되었어요. 정치적으로 중립이면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그동안 시행령이었어요. 대통령령으로만 이 위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상위인 법으로 위원 구성을 명확하게 제시했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령은 사실상 뭐 국무위원회에서 국무회의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잖아요. 근데 법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법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특히 그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그 문제에 가장 큰 방점을 찍으면서 갔거든요. 예. 그래서 국회에서 모든 걸 관할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 위원 하나하나를. 예. 그런 측면이 좀 차이가 있고 특히 이제 4명의 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본래는 그동안에 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누가 유지할 거예요? 국무총리가 사실상 다 임명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위원장인 아니다. 국회가 4명을 하겠다. 근데 제주 4.3 특별법은 25명의 위원 중에서 6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6명인가 8명인가? 근데 그건 25명 중에서 6명이면 현재 여수사건 특별법이 15명이거든요. 15명 중에서 4명을 국회에서 국회의장 1명 그리고 대통령을 배출한 그럼 여당이죠. 여당에서 1명 나머지는 나머지는 교수단체니까 야당이라 봐야 되겠죠. 예. 그럼 최소한 4명 중에서 3명은 현재의 그 의회의 의석 구도로 본다면 3명 정도는 그래도 어떻든 유족들의 이 아픔을 이해하면서 그리고 현대사의 정확한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아마 야당이나 국회의장 추천할 거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인 거죠. 나머지 장관급이 6명이거든요. 예. 그 유족 대표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법으로 상향 격상을 시키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좀 유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네네. 일단 뭐 여순 사건 관련된 진상 규명이랄지 이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노력했던 그 세 주체가 있습니다. 일단 유족들의 그 발언이 있었고 예. 유족들의 용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그 유족들을 좀 체력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학계에 용기 있는 그 학술 논문들의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 보통의 이제 역사 관련된 위원회는 그래서 시민단체, 학계, 유족들 대표들이 좀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여순위원회는 정부 맘대로 좀 구성하게 돼 있어요. 물론 유족 대표 2분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이 안에 이제 국회가 추천한다라고 하는 건 의미는 뭐냐면 긴장감을 주겠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어떤 뭐 시민사회 어떤 뭐 학계 이런 사람들이 좀 들어가서 위원회가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네. 이 정부 안에서는 그래도 기대할 게 별로 없는 가운데 이렇게 해놓은 것은 다음 단계에서는 여순위원회 그다음에 예. 전남 실무위원회 이렇게 이원화돼 있잖아요. 예. 이 문제를 상임위원 제대로를 줌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나름 장기적으로 놓고 봐서는 위원회가 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민주당의 이 여순을 바라보는 그 내용들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그러나 위원은 여전히 언제 부족합니다. 구성되는 건가요? 그건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말씀하신 특별 재심 청구 가능하게 됐다. 이 부분도 개정안에 포함이 됐는데요. 이게 희생자의 범위가 좀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김석 총장님. 그러니까 희생자의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하는 건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조금 너무 우리가 좀 너무 뭐랄까 좀 냉정하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막 그 형사소송법상 그다음에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희생자들 꽤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 재심 청구라고 하는 제도를 열어놓음으로 인해서 예. 그동안 억울하게 왜냐하면 희생자가 인정받고 인정받지 않은 문제가 향후 배부상 문제랄지 이런 문제와 연관되는 문제이고 그다음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그다음에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뭐랄까 국가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뭔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찾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은 그동안 계속 유족들이 요청해왔던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지금 현재 반영된 거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해서 큰 의미보다는 더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현재 여순 사건 피해자들이 지금 드러내고 있지 않은 문제를 어떻게 여순위가 열어놓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과제로 남겨놓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점 2개 정도 찍은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의미 있는 내용이긴 하긴 하지만 예. 예. 이 내용은 그 주철현 의원이 제안했던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안에 들어있던 내용이더라고요. 아마 검사 출신이니까 이 재심 여부를 알 건데 여순 사건 내에서 전체적인 희생자가 사망자는 한 10,000명 정도 될 거라고 추산되고 있고요. 희생자가 한 22,000명 내지 24,000 정도로 보통 우리가 이제 역사학계라든가 사회학자들은 추정하는데 실제로 한 7,500명 정도만 실정했거든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재심이란 것이 형사소송법에 그리고 군사법원법에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그렇죠. 7개 조항을 두고 있고요. 이 재심 청구도 가족들,
본인하고 가족들 검사만이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가족이 없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아까 김석 총장이 말씀하셨다시피 당시는 계엄령 하였잖아요.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계엄령이 발효된 상황에서 군사법원이나 아니면 군대의 어떤 뭐 명령서 자체가 들어있는 경우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뭐 해서 뭐 근데 이것은 정확한 재판이 아니잖아요. 이게 검사와 사법부에 의해서 정상적인 재판 행위가 아닌 것은 사실상 그동안 재산 친구에 안 받아줬거든요. 예. 그런데 특별재심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당시에 국가가 이 사람이 여순 사건에 연루되었다라는 명령서 하나만 가지고도 법원 재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있게. 해줬고요. 가족들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진행 측에서 이제 위원회라든가 실무위원회 여기서 보면서 가족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은 재심에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폭넓게 해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여순 사건 희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내용들을 확장시켜줬던 의미가 좀 있는 거죠. 민주당 여순특별위원장이었던 주철현 의원실에서 주철현 의원께서 내놓은 법안이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인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들은 지금 현재에서는 반영되지.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대안을 만든 건데 그중에 이제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 재심 청구가 얼마나 어렵다는 건지 알고 그다음에 여수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희생자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고 다만 특별 재심 청구라고 하는 이걸 통해 가지고 그동안 신경을 못 했던 사람들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법안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특별 재심 청구가 향후에 이제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여순 유족들의 신고 건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는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 자체에 대한 희생자의 범위가 넓어지게끔 하기 위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법안인 건 맞습니다. 주철 의원실은 굉장히 고생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난 7월 담양에서 여순 사건 암매장지 발굴이 있었습니다만 유족들의 DNA 수집이 좀 형식적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여순위원회와 또 실무위원회 역할에 대해선 개정안에 들어있는 관련 내용은 또 없습니까? 일단 이 개정안 안에서의 위원회 구성에 국회가 추천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 정도가 일단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현재 계속 그 문제되고 지적되는 것은 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너무 이원화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도 그렇고 위원회도 그렇고 너무 공무원들이 너무 이 일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그냥 예산이 뭐 집행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 그다음에 역사 왜곡이나 이런 문제에 좀 적극적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런 한계들이 좀 계속 지적돼 왔고 이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나 위원회 활동에서 좀 드러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거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그 보완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2024년도 76주년에 거쳐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순 실무위원회나 여순위원회에 대한 적은 수의 의원님들이지만 국정감사가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정 부분 향후에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고 이번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넣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 보면 그 국민의힘의 반대랄지 정부의 반대가 있게 되면 이 법이 조사기간 연장과 이런 중요한 요소들을 조금 뒤로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크게 좀 거론되지 않은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대희 총장님 여순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역할 어떤 부분이 좀 추가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실무위원회는 지난 그 국정감사 때 용해인 의원이 김영록 지사한테 엄청나게 많은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할이 거의 없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어떻든 이 법 개정의 부대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부대 의견 중에서 여순사건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 및 보고서 작성 기획단 구성 시 정치적 중립하고 객관성, 균형 있는 역사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법 안에는 안 들어있지만 서로 쌍방에 논의하다가 부대 의견이라는 것은 거의 요즘은 현실적으로는 법적 의견이거든요. 이런 내용을 하면서 아마 역할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덜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냐 이 문제만 중심을 두고 법안의 역할의 개정은 정확히 두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이 좀 아쉽지만 어떻든 행안위가 이 부분은 좀 냉철하게 좀 바라볼 겁니다. 바라보면서 그동안의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조사기획단의 이 엇박자들 그러면서 어떻든 광역정부가 주도하는 실무위원회, 전라남도가 주도하는 실무위원회 역할들을 어떻게 좀 할지는 사실상 김영록 도지사 역할이 큰 거예요. 아는 것이지 못한 게 아니거든. 결국은 그동안의 흐름들 보더라도 공무원들의 통제하고 기초시군과의 관계 형성 보면 김영록 도지사가 거의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개정안 내용 중에 좀 아쉬운 부분들 아까 뭐 전면 개정은 아니었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는지 전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다 네. 아쉽죠. 왜냐하면 이 법 자체가 여순특별법 출발 자체가 제주 4.3 특별법을 조금 시행착오를 그대로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행착오를 알고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다 그냥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그냥 역사 관련된 진상규명을 하고 배보상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계속 밟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뭐 유족들도 막 76주년에 늦고 그다음에 진상규명 막 각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조사 기간이 종료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조사 기간이 연장된 것만으로도 일단 지금 현재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향후 앞으로. 조사 기간 이후에 이제 여순특별법에 대한 전면 개정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좀 진행돼야 됩니다. 조직에 대한 문제, 상임위원회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아까 특별재심 관련된 희생자의 범위 문제 이렇게 돼야 실제로 76년 동안 희생자 그리고 유족들이 하는 뭐 적어도 조상님들한테 술 한 잔이라도 올릴 수 있으려면 배보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소송이 좀 종료가 돼야 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 국가가 해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제가 남아. 이건 시작도 아니다. 이제 첫 발을 띈 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혹시 추가적으로 저는 이 해주실 특별법 말씀 개정에 이제 아까 부대 의견 이야기했잖아요. 법 안중에 뒤쪽에 위원회에서 논의된 중요한 의견을 부대 의견으로 올리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예산 문제, 이 유족들을 지원하고요. 여순 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들을 올바로 시민과 청소년에게 교육하는 그리고 이 실무위원회뿐만 아니라 기초시군에서 엄청나게 많은 역할들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재정 지원 역할들이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재정까지 이야기해버리면 법 개정이 안 돼버리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법안으로 좀 올라가서 예산안까지도 반영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 빠진 것이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개정안 올해 안에 통과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제가 여기 방송 오면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던 보좌진들하고 좀 통화도 좀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행안위에서 양 당 간에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뭐 이견이 없이 통과된 안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뭐 정부에서도 특별하게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의 법안은 통과되는 것이 좀 보통의 이제 상식적인 절차다. 근데 이제 워낙 전국이 좀 소용돌이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들이 이제 이 법안 개정에 어떻게 보면 남은 변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사위에 가서 그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회의로 올라갈 텐데 그 과정들을 좀 챙기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들이나 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 법안 개정하기 위해서 행안위 법안 일소위 관련된 관계자를 제가 다 만나고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야 되겠더라고요. 정성을 기울여야 이 법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의원들도 가만 내버려도 말고 또 하나는 국회가 정말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일을 많이 하고 복잡하고 바쁘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철현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권양엽 의원님, 문근주 의원님, 조계훈 의원님 한 번 더 이 법안이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마지막으로 그 시민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또 얘기해 주십시오. 실제적으로 아까 김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사회가 좀 국회도 가고요. 그리고 김영호 도지사도 만나야 돼요. 실무위원회. 같이, 총장님도 같이. 그렇죠. 실무위원회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김영호 도지사 책임이 큽니다. 의과대학 문제만 신경 쓰지 마시고 여순사건 문제는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정신을 차리고 2025년도에는 지사님 인자, 실무위원회하고 시군 도와주는 거, 유족 도와주는 거 좀 신경을 쓰셔서 어떻든 국회와 전라남도가 중심이 된 실무위원회, 시민사회가 잘 감시하고 잘 격려하고 잘 추동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YMCA 두 분 여수순천 김대희 김석 총장님과 함께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이야기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11월 29일 금요일에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11월도 끝입니다. 가을과 겨울 사이에 있던 11월 가는 게 좀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백예린의 노벤버송 준비했습니다. 들으시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took my time with you when my very first kiss. Don't mind if it ain't really romantic. From my head to toe, I feel the love from you. Wanna sing this moment for us. This love could make me